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 비자 발급과 출입국 절차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달 11일 치러질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김광석 후보와 기호 2번 강진영 후보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뉴멕시코주와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 전국 곳곳에서 총격 참사가 발생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20대 커플이 3개월 영유아를 살해하고 숲속에 유기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란의 해변에서 백상아리 5마리가 출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철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미주 한인 시민과자를 비롯한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 비자 발급과 같은 출입국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특정 지역 및 진료과로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유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위 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비자 발급 편의성을 위해 제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합니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27곳만 가능한데 이를 5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 보호자 범위를 배우자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외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별 맞춤 전략을 마련해 특정 지역 진료과로 편중되는 것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천 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번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발의해 서류 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 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연방 하원 의원 등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7년간의 임시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망명 신청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 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해 참가하는 7년 동안 총 $5,000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 취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 처리, 수백만 명 서류 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됩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망명 신청자, 서류 미비자 관리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남부 국경을 따라 인도주의 캠퍼스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이곳에 단기 거주하는 동안 담당관이 망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비자 신청은 가족 영주권 한도에서 면제하며 학생 비자 소지자의 이중 의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경우 국경보안법 없이는 이민개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가 내달 11일 치러집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기호 1번 김광석 후보와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분주히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퀸즈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후 친교실에서 첫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의 30년 봉사 경력을 바탕으로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한인 모두를 위한 뉴욕 한인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내달 2일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더 많은 한인들의 표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호 2번 진강, 한국 이름 강진영 후보 측은 진심이 만듭니다. 진강이 함께 해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지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선대위 회의를 갖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인 1세대의 수고와 경륜으로 쌓아놓은 한인들의 입지와 위상을 2세대가 이어받아 현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주류 사회 인맥을 공략해 한인들의 네트워크 및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홍보 전략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진영 후보 측 역시 후원의 밤 행사를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위해 뉴욕의 8곳과 뉴저지의 3곳 등 모두 11곳의 투표소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한인 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1일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모모어데이 연휴 동안 뉴멕시코주와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 전국 곳곳에서 총격 참사가 이어져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에서는 최소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퀸즈에서 한 총격범이 저녁 식사 준비 중 말다툼을 벌이던 남녀 조카에게 모두 9발의 총격을 발사해 남자 조카는 숨지고 여자 조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파티에서 난 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28일 웨스트 가필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35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1명 역시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이딴 총격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약 15분 뒤 웨스트 서프가에선 35세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리틀 빌리지에서는 22세 남성이 인도에 서 있다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자택에서 2블럭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총격 사건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남서부의 뉴멕시코, 남동부 애틀랜타, 동부 워싱턴 DC 등지에서도 잇따랐습니다. 뉴멕시코주 레드리버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토바이 행렬 참가자 사이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관련자 전원을 체포했으며 린다 캐룬 레드리버 시장은 이들이 오토바이 갱단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의 벤저민 E. 메이지 고등학교 근처에선 16세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워싱턴 DC의 네이비야드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25세에서 27세 연령의 검은색 옷차림을 한 곱슬머리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한 20대 커플이 피덩이 같은 3개월 영유아를 살해하고 인근 숲속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아기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딸을 살해했음을 고백한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오늘 아기의 부친과 모친을 모두 형사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 웨스트 161스트리트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 옆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숲의 한쪽에서 3개월 된 영유아의 차가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기의 아버지인 23세 데이미언 커마저가 어제 살인 혐의로 체포돼 오늘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커마저가 그의 아버지, 즉 사망한 아기 제네비브의 할아버지에게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세차게 흔들었는데 아기가 죽었다며 이를 확인한 후 당황한 나머지 아기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자신들이 거주하던 유니버시티 애비뉴 선상의 쉘터에서 몇 블록 떨어진 숲속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아들의 말을 전해들은 아기의 할아버지는 올바른 일을 위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It was an accident, you know, but because of what he told me, that she had passed away. He told me that he shook her and he laid her down because she was screaming, and he went to sleep because he was tired. He went to sleep and wake up and she was stiff, she was cold. You know, he might don't think I did, but I think I did the right thing. 수사 당국은 지난 일요일 코마저와 아기의 모친인 20세 이바나 파올로치를 불러 신문 조사를 이어갔으며 경찰은 수시간의 현장 수색 끝에 일요일 저녁 8시경 하이브리지 인근 숲 근처에서 아기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아이를 왜 죽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커마저는 실수였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That was my daughter. I'm sorry. Did you shake her? 아기의 모친인 파올로치 역시 시신 은닉 및 유기, 방치,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기의 부친인 코마저는 루이지애나 출신으로 수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파올로치와는 작년 12월 뉴욕으로 이사했고 올 2월 딸 제네비브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아기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숲에 유기됐을 당시 잠깐 살아있었을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다로 휴양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을 텐데요. 물놀이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해변에서 백상아리 5마리가 출몰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 연구단체인 오서치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해변에서 백상아리 5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백상아리 페니에게 전자추적기를 부착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이 단체가 북대서양에서 추적기를 부착한 92번째 백상아리입니다. 이 추적 장치는 상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핑 하는 소리를 내어 연구자들이 상어의 연간 이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난 월요일 오전 6시 48분경 뉴저지주 오션시티 16번가 근처에서 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페니는 암컷의 어린 백상아리로 몸무게는 522파운드, 길이는 10.3인치입니다. 문제는 페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5월 21일 몸무게 393파운드, 길이 9피트 2인치의 어린 백상아리 프로스티의 신호가 로드아일랜드 인근 바다에서 잡혔고 지난달 17일에는 몸무게가 600파운드에 육박하고 길이가 9.5피트가 넘는 백상아리 캐지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캐지는 지난 1년간 7,697마일을 헤엄쳐왔습니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몸무게 395파운드, 8피트 8인치 길이의 새끼 상어 지킬이 롱아일랜드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지킬은 지난 100일 동안 약 1,60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다섯 번째 상어인 사이먼은 9피트 길이의 434파운드의 어린 백상아리로 지난 2일 역시 롱아일랜드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이먼은 지난 100일 동안 약 1,50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오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상어들은 모두 플로리다에서 미 북동부 연안을 따라 캐나다로 연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우 풍부한 먹이 서식지인 캐나다 연안에서 여름을 보낸 후 겨울을 나기 위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패턴입니다. 연구팀은 상어들을 포획한 후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하고 추적기를 장착해 안전하게 야생으로 방류하며 그들의 이동 패턴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특히 뉴욕의 롱아일랜드 비치와 뉴저지주의 저지쇼어는 여름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할 때 상어 출몰 지역 표시 등 꼭 주의 환경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상어 공격 사례는 뉴욕에서 91건, 뉴저지에서는 15건으로 드물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연방 예산을 2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가 채무 상한을 특정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타협했습니다. 마련된 법안은 빠르면 내일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채무 상한 문제는 디포트를 막는 데 필요한 액수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 같은 첨예한 논의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것이 이번 상한 유예의 실질 내용입니다. 상한 유예로 재무부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준수 의무에서 일시 면제돼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빚은 올 1월에 이미 법적 상한선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해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고 들어오는 세금과 나가는 지출 간의 회계 변통으로 채무 불이행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소득이 낮고 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 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창원 회장은 저소득층 및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버겐 자원봉사 의료 이니셔티브를 방문해 최고 경영자 아만다미 씨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이 버겐 자원봉사 시설 내에 개설돼 있는 한인 커뮤니티 담당 부서를 더 많이 활용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버겐 자원봉사 한인 커뮤니티 담당 부서를 통해 60명의 한인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화 상담부터 의료 진찰까지 모두 한인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영어가 불편한 시니어들도 이용이 편리해 많은 저소득층과 무보험 한인들의 이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6월 1일 오후 1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열립니다.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이 각자 공약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의 소견과 정책, 한인사회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각 진영 후보들이 발표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는 8일에는 오후 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6월 10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뉴욕 일원 한인사회 곳곳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득표전을 펼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노동부의 최근 자료에서 16세에서 24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6.2%에서 지난해 62%로 떨어졌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0.1%로 정점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구인난을 겪으면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청년층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 레저, 서비스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건설, 제조업 분야에도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또 지난달 16세에서 19세 근로자 실업률이 70년 만에 최저치인 9.2%로 하락하면서 임금 인상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레저, 접객업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0%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인 20%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